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악을 만나보세요. 이번 시간엔 간밤에 뒤바뀐 신랑, 말 빌리기, 그리고 눈물로 만든 진주, 이렇게 세 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간밤에 뒤바뀐 신랑. 용모가 준수한 젊은이가 모처럼 관아에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 마을에서 제법 소문난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만 부모님이 변고를 당하셔서 형님과 함께 살다가 벼슬길에 올라 한양에서 지내고 있었다.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혼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독신이었다. 형님은 혼자 지내는 동생이 안쓰러워 이웃 마을에 점찍어 놓은 처녀를 소개해줄 요량으로 고향에 내려오라고 전가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는 내심 기대를 하며 고향으로 내려가던 참이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쉴만한 주막을 찾았지만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주막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주막을 찾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묵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지 사람들이 모여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집이 보였다. 젊은이는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은 딸 혼례를 치르고 잔치를 하는 중이었다. 잘 됐군.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알아봐야겠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대청마루와 안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손님들이 즐겁게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으니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며 앉으라고 했다. 인심 한번 좋군. 젊은이는 앞에 국밥 한 그릇이 차려지자 단숨에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리고는 밤에 갈 곳도 없으니 이 집 신세 좀 져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천천히 술을 들이켰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고 어느덧 혼자 남아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때 마당 한쪽을 보니 새신랑이 술에 취한 채 벌렁 누워 낯가리 사이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때 주인집 사람들 서너 명이 다가왔다. 그만 들어가시지요. 젊은이는 잠잘 곳으로 안내해 주는 줄 알고 그들을 따라 일어섰다. 몇 걸음 걷는데 그동안 마셨던 취기가 확 올라왔다. 사람들에게 이끌려 안내해 준 방으로 들어가 보니 불이 밝혀져 있었고 신부가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편히 쉬십시오. 그들이 나가자 엉겁결에 자리에 앉아 신부를 자세히 쳐다보니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신부는 들어온 남자를 당연히 자기 남편으로 알았다. 한편 새벽녘이 돼서야 술이 깬 신랑이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다. 밤새 바깥에 있던 탓에 몸을 떨며 신방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선 기척이 없었다. 신랑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새신랑은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첫날 밤을 치렀거늘 어떤 자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고? 신혼방에서 젊은이가 엄하게 꾸짖었다. 신랑은 난데 대체 너는 누구냐? 새신랑은 누군가 자기 신혼방에서 잠을 잤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다. 문 밖에 서 있는 내 놈은 누구란 말이냐? 젊은이가 방 안에서 대꾸하자 새신랑은 신부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냐? 이 일을 어쩐다냐? 새신랑은 누군가 신부의 방에서 먼저 잠을 잤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새벽 대바람부터 떠드는 소리에 장인이 밖으로 나와보니 사위가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보였다. 자네 왜 이러고 있는가? 장인어른, 마침 잘 오셨습니다요. 저 안에 어떤 놈이 가로챘습니다요. 마침 그때 젊은이가 의관을 단정히 차려입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너는 누구냐? 장인은 기가 막혔다. 간밤에 신세를 진 사람입니다. 신세를 졌으면 가야지.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이 집 사람들이 저를 신랑으로 착각해서 신혼방으로 인도해서 생긴 일입니다. 저도 술이 과했던 탓에 그만.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언짢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가문을 더럽히다니. 당장 떠나거라. 젊은이는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와 절을 하고서 말했다. 따님과 전 이미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비록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인연이나 따님은 제게 정절을 다했습니다. 저 사람도 따님과의 첫날 밤을 제게 빼앗기고 그 분함을 참을 수 없겠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오니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르신, 저는 양친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혼처를 알아보던 참이었으니 사위로 거두어 주신다면 평생 아내를 아끼고 어르신을 친부모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오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어쩌겠는가. 이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보네. 하고 허락했다. 젊은이는 그렇게 귀향길에 신부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능력자네. 어디서 저렇게 이쁜 신부를 얻었나? 부럽다, 부러워. 고향에선 미모의 신부를 데리고 온 젊은이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모두 축하해 주었다. 물론 얼떨결에 뒤바뀐 신랑이었다는 사실은 신랑과 신부만 아는 비밀이었다. 그 후 젊은이는 높은 벼슬길에 오르고 자식들을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말빌리기. IT 마을에 보욱이란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잘나지도 못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보욱이의 당나귀가 달아나고 없었다. 이런, 시장에서 감자를 어떻게 운반하지? 아무래도 로이스 씨에게 말을 빌려야겠다. 로이스 씨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마을 전체에서 가장 구두쇠였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는 방이 12개나 되는 언덕 위 저택에 살고 있었고 커다란 마구간에는 힘센 말이 가득했다. 보우키는 가파르고 먼지나는 길을 걸어 로이스의 집으로 올라갔다. 로이스 씨, 내일 시장에서 감자를 실어 와야 하는데 글쎄 제 당나귀가 도망쳐버리고 없지 뭡니까? 그러니 말 한 마리만 빌려주십시오. 5구르드 드리겠어요. 그러자 구두쇠 로이스 씨는 씩 웃으며 말했다. 10구르드 내시오. 그 밑으로는 안 돼요. 5구르드밖에 없는데요. 그럼 지금 5구르드를 주고 내일 말을 가져올 때 나머지 5구르드를 내시오. 감자를 팔면 돈이 있을 거 아니오? 하지만 그건 가족들을 위해 써야지요. 보우키가 말했다. 그 돈은 내 말을 빌려주는데 필요한 금액이요. 로이스 씨가 맞받아쳤다. 보우키는 하는 수 없이 5구르드를 주고서 다음날 아침 말을 빌리러 오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터덜터덜 집 앞까지 걸어오던 보우키는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없어졌던 당나귀가
당근을 먹으며 집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도망쳤던 당나귀가 집을 다시 찾아온 것이다. 아니, 당나귀가 돌아왔잖아. 이제 말을 빌릴 필요가 없겠군. 정말 다행이야. 보우키는 이제 말을 빌릴 필요가 없어서 매우 기뻤다. 그런데 구두쇠 로이스 씨가 이미 준 오그루들을 내놓지 않으면 어떡하지? 보우키는 로이스 씨가 오구루들을 쉽게 돌려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영리한 친구 티말리스에게 의논하러 갔다. 보우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오후에 로이스 씨한테 같이 가세. 그리고 나를 따라하면 자네는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걸세. 티말리스가 말했다. 그들은 부자의 집으로 다시 가서 로이스 씨에게 마구간에서 말을 꺼내달라고 말했다. 내일 일에 적당한 말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티말리스가 말했다. 로이스 씨는 번거롭다며 투덜댔지만 말을 꺼내왔다. 그러자 티말리스는 뒷주머니에서 매듭진 끈을 꺼내서 말등의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목에서부터 뒤까지 12인치를 쟀다. 여기가 자네가 앉을 자리네, 보우키. 자네 부인은 자네보다 작으니까 10인치면 될 거야. 그는 10인치 위치에 표시를 했다. 자네 쌍둥이 아이들은 여기 6인치가 맞을 거야. 그리고 자네 장모님은 덩치가 있으니까 적어도 20인치는 돼야겠지. 꼬리까지 가겠는데? 잠깐만. 난 어디 앉지? 내 마누라도 시장에 간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요? 말 한 마리에 7명은 탈 수 없어! 로이스 씨가 발끈했다. 아하,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단 말이오. 그렇지. 쌍둥이를 목으로 옮겨야겠다. 자네 장모 뒤를 붙여서 내가 앉고 내 마누라는 무릎에 앉히자. 그럼 감자 6자루는 어떻게 하지? 어디에 실지? 보우키가 말했다. 우리가 올라타기 전에 줄을 걸어 양쪽에 걸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 말에다 7사람의 감자 6자루는 태울 수 없어! 말이 죽을 거요! 말을 빌려줄 수 없어! 없던 일로 합시다! 하지만 이미 나한테 빌려준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돈의 절반을 드렸는데요. 보우키가 말했다. 그 돈은 돌려주겠소. 부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여기 있어. 5그루드요. 계약은 10그루드였지요. 보우키에게 나머지를 주지 않으면 계약을 깰 수 없소. 티말리스가 말했다. 안 돼요, 안 돼. 난 더 이상 줄 수 없소. 로이스 씨가 말했다. 그러자 티말리스는 말의 목 길이를 재고서 말했다. 쌍둥이하고 같이 이웃에 사는 꼬마 셋도 태울 수 있겠는데? 도시에 말을 타고 가면 좋아할 거야. 로이스 씨는 잔뜩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5그루들을 더 꺼내며 소리쳤다. 어서 가져가시오. 그거 가지고 내 말에서 떨어지시오. 보우키는 그 돈을 티말리스와 나누었다. 보우키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자 가족들 모두 집이 떠나갈 듯이 웃었다. 구두쇠 로이스를 제대로 골탕 먹인 것이다. 눈물로 만든 진주. 아름다운 궁녀 에스테라가 궁전 뒤뜰에 나와 앉아 울고 있었다. 궁전 안 넓은 홀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즐겁게 춤을 추었다. 에스테라는 그곳에서는 마음껏 울 수가 없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뒤뜰로 몰래 빠져나와 실컷 울고 있었다. 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울었다. 굵은 눈물방울이 가슴 위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다가 에스테라는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떴다. 누군가
쉬인 목소리로 가늘게 웃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에스테라의 눈앞에는 마녀 할멈이 우뚝 서 있었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구나. 에스테라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할머니는 에스테라의 옷자락을 빠르게 움켜잡았다. 내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저 젊은 왕이 너하고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때? 그렇지? 그러자 사랑스러운 에스테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왕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다른 궁녀들하고는 춤을 추는데 나하고는 추지 않으세요. 다른 궁녀들이 저보다 먼저 나서기 때문이지요. 저는 몸이 작아서 다른 궁녀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마녀 할멈은 에스테라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를 드러내고 말했다. 그래, 그것도 다 알고 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왕과 춤을 추게 해준다면 넌 어떡하겠니? 할머니,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에스테라는 두 눈을 반짝이며 사정을 했다. 에스테라는 젊고 훌륭한 왕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다. 마녀 할멈은 무슨 생각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그러나 난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또 내가 너의 눈물로 진주를 만들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단 말이야. 저의 눈물로 진주를 만든다고요? 에스테라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사실은 내 눈물방울이 남달리 굵고 밝으니까 말이야. 마녀 할멈은 주머니에서 숯을 꺼내어 에스테라의 눈 밑에 꼬불꼬불한 줄을 2개 그었다. 자, 또 한 번 눈물을 흘려보렴. 마녀 할멈이 말했다. 에스테라는 눈을 몇 번 깜빡인 후 눈을 꼭 감아보았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에스테라는 남의 부탁으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다. 마녀 할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마녀 할멈은 손에 들었던 숯을 한번 뒤집었다. 그러자 숯끝이 불에 달아 시뻘개졌다. 다음 순간 에스테라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마녀 할멈이 불에 단 숯을 에스테라의 목에 갖다 댔기 때문이다. 어찌나 뜨겁고 아팠던지 에스테라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2-3방울 떨어졌다. 그러나 눈물방울은 잠시 눈 가장자리에 멎었다가 이내 굳어지더니 하얗게 반짝이며 굴러떨어졌다. 됐어. 내 눈물로 진주를 만들 수 있다. 마녀 할멈은 눈물방울을 주우면서 말했다. 이건 진짜 진주야. 내가 탐내던 거지. 이걸 큰 상자에 가득히 모아두었다가 마녀들의 잔치가 벌어질 때 지정을 하고 가는 거야. 자, 내 눈물을 모두 나에게 다오. 그 대신 왕과 춤추게 해줄 테니. 에스테라는 깜짝 놀랐다. 그럼 저는 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는 울 수 없게 되지.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거냐? 울 필요가 없어지는데 운다는 건 괴로운 일이야. 마녀 할멈이 말했다. 에스테라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시는 울 수 없게 된다는 말에 어쩐지 겁이 덜컥 났다. 그러나 마녀 할멈은 에스테라를 꼭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어쩌면 너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왕이 너를 좋아하게 되고 너와 결혼할 수도 있단다. 에스테라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기뻐 정신이 아찔했다. 여태껏 그처럼 분에 넘치는 일을 바란 적이 없었다. 지금 마녀 할멈의 말을 듣고 왕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니 에스테라는 가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마녀 할멈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왕비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의 눈물을 모두 가져가세요. 에스테라는 결심한 듯 서슴지 않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마녀할멈은 뛸 듯이 좋아하며 에스테라를 잔디밭에 앉히고 가슴에 앞치마를 걸쳐놓았다. 그러고는 불에 단 수채로 에스테라의 살을 마구 찢었다. 가엾게도 에스테라는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에스테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하얀 진주로 변했다. 그리고 떼굴떼굴 굴러 걸쳐놓은 앞치마 위에 떨어졌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됐어. 눈물의 진주는 모두 내가 가졌다. 그럼 어디 약속한 대로 해줄까? 마녀할멈은 진주알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만족한 듯 말했다. 마녀할멈은 잔디밭에 앉아 주머니에서 실과 바늘을 꺼내더니 진주를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에스테라의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지금까지 너는 마음껏 울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밝게 웃을 수가 있단다. 혹시 목걸이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는 마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테니. 하고 마녀할멈은 말했다. 에스테라는 진주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보았다. 마녀할멈이 곁에 서서 비웃듯 웃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테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주어 당겨보아도 목걸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훌륭한 목걸이가 생겼으니 기뻐해야지. 훌륭한 목걸이가 생겼으니 기뻐해야지. 내게 꼭 어울린다. 자, 힘을 내어라. 나는 그만 가볼 테니. 마녀할멈은 진주 목걸이를 달그락거리며 만지더니 돌아서서 자기가 살던 바위산 쪽으로 가버렸다. 에스테라는 잠시 넋 잃은 사람처럼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마녀할멈이 도와준다고 한 건 정말일까? 지금이라도 마녀할멈을 쫓아가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에스테라는 그럴 용기가 없었고 그녀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른 궁녀들과 함께 왕의 어머니인 황태우 자리 뒤에 서 있었다.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왕은 춤도 추지 않고 젊은 궁녀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놀았다. 궁녀들은 왕이 하는 이야기면 무슨 말이든지 진심으로 듣고 즐겁게 웃었다. 그러다가 왕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저렇게 귀여운 소리로 웃는 게 누굴까? 마치 진주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군. 궁녀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두들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의 웃음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왕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궁녀들은 여전히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왕은 귀를 기울였다. 또다시 진주알이 구르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왕은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이 궁녀들 뒤에 서 있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궁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집이 작고 사랑스러운 생김새의 궁녀였다. 이리 가까이 오렴. 왕은 손짓으로 그 궁녀를 불렀다. 왕은 그토록 즐겁고 명랑하게 웃을 수 있는 궁녀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이다. 왕은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다. 에스테라라고 합니다. 궁녀는 기쁨을 참지 못해 방긋 웃었다. 약속한 대로 마녀할멈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은 에스테라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도 왕은 에스테라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웃을 때 에스테라는 더할 수 없이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웃을 때마다 목에 건 진주 목걸이가 달그락거리며 소리를 냈다. 진주알을 굴리듯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는 저 목걸이에서 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왕은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줄곧 에스테라하고만 춤을 추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왕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말했다. 궁녀 에스테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고 대신들도 백성들도 모두 놀랐다. 왕이 보잘것없는 궁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왕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만 해왔다. 그래서 이번 일 역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스테라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에스테라는 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처음엔 그렇게도 어이없게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젊은 왕비를 좋아했다. 진주알을 굴리는 듯한 귀여운 웃음소리에 다들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누구나 왕비와 함께 웃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온 나라 안에 모두 퍼졌다. 1년이 지나자 에스테라 왕비는 왕자를 낳았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 왕자는 온 나라 백성들에게 더없이 귀엽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또 1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나라에 큰 불행이 닥쳤다. 흉년이 든 데다 나쁜 병이 퍼졌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께 답답한 사정을 호소하러 궁전으로 찾아왔다. 왕과 왕비와 황태우는 그들을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었다. 왕은 백성들이 겪는 불행에 몹시 애태우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그렇지만 왕비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우는 일이 전혀 없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찾아와 아내와 자식이 굶어 죽어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왕비는 비록 작은 소리였지만 진주알이 구르는 소리로 웃고 있었다. 사실은 왕비의 가슴도 가엾은 마음으로 가득했다. 만약 눈물을 흘리며 울 수만 있었다면 소리내어 울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울려고 해도 울음이 모두 웃음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었다. 가엾게도 농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자기 자신이 왕비의 웃음거리가 된 줄 알았던 것이다. 신하들이 놀란 얼굴로 왕비를 쳐다보았다. 왕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왕은 왕비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가엾은 사람을 보고 웃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에스테라는 자기의 눈물을 모두 진주알과 같은 웃음소리와 바꾸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 얼버무렸다. 저는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왕은 왕비가 혹시 마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왕비는 될 수 있으면 가엾은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앞에서 가엾은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다. 마침내 사람들은 왕비를 헐뜯기 시작했다. 저 아름다운 왕비에게는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오직 즐겁게 웃고 지내려 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한 소문은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왕도 에스테라는 정말 인정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얼마가 지나 이번에는 왕께 큰 슬픔이 닥쳤다. 훌륭하고 인자하시던 황태우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왕은 몹시 슬퍼하며 촛불을 대낮같이 밝혀놓은 빈소에 들어가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젊은 왕비는 빈소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왕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울지 않고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왕비가 이상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왕비가 꼭 울어야 할 경우에 가서도 함부로 웃음을 터뜨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왕비 에스테라는 황태우의 빈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상을 떠난 황태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키려고 왕이 불렀던 것이다. 에스테라가 관 옆으로 다가왔을 때 왕은 에스테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에스테라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서 있을 뿐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거요? 왕이 물었다. 에스테라는 더 이상 괴로움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 대신 진주알을 굴리듯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장 나가시오. 이젠 당신의 얼굴도 보기 싫소.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에스테라는 빈소를 뛰쳐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미친 듯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조금도 웃고 싶지 않은데 웃게 하는 이 진주 목걸이를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울고 싶으면 싶을수록 그 울음은 금세 진주알을 굴리는 웃음소리로 변하고 마는 것이었다. 바깥에서는 신하와 시녀들이 서서 왕비가 혼자 웃어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들 얼굴을 쳐다보고 수군거리며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다. 이상한 행동으로 미루어 왕비는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들이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에 덧붙여 왕비가 악마에게 홀렸다는 소문을 온 성 안에 퍼뜨렸다. 왕은 처음에는 그 소문을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차차 걱정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왕은 마음이 풀려 잠깐이나마 화를 내지 않고 에스테라를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역시 왕은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다. 에스테라는 전과 다름없이 왕과 함께 지내게 되었으며 왕자 옆에 나란히 앉아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궁전은 또다시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은 왕자가 황태우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했다. 어느 날 밤 왕과 왕비는 왕자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왕자는 곁에 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고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어린 것의 영혼은 지금 저희 곁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에스테라는 그때까지 줄곧 울음을 참아왔다.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운 것이 그만 큰 웃음소리가 되고 말았다. 왕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왕비에게는 틀림없이 악마가 붙어 있다고 생각했다. 당장 나가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이 여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라. 2번 다시 나타나거든 찔러 죽여라. 왕은 소리쳤다. 병사들은 에스테라를 성 밖 숲속에 끌어다 놓고 돌아왔다. 에스테라는 갈 곳이 없이 무서움에 떨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풀숲에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져 누워있는 동안에도 에스테라의 머리에는 갖가지 일들이 떠올라 괴로움이 한층 더해갔다. 오랫동안 참아오던 울음이 북받쳐 올랐고 그 울음은 날카로운 웃음소리로 변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제 에스테라는 울음을 참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때였다. 에스테라 바로 곁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더니 마녀 할멈이 풀숲 사이로 그 보기 흉한 얼굴을 내밀었다. 에스테라는 바로 마녀 할멈이 사는 동굴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나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제발 그 웃음소리를 좀 그쳐다오. 마녀 할멈은 에스테라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에스테라는 마녀 할멈의 얼굴을 보자 한 가닥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에스테라는 빌듯 2손을 모아 마녀 할멈 앞으로 내밀었다. 할머니, 부탁입니다. 제발 저의 눈물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귀찮게 굴지 않겠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죽어가는 내 아들을 위해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에스테라는 사정을 했다. 지금 왕비는 마음껏 울어보는 것만큼 속 시원한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내 눈물을 되돌려 줄 수는 없어. 너는 웃음으로 남을 울릴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게 내 눈물을 다시 찾는 유일한 방법이야. 마녀할멈이 이렇게 대답하자 저 마녀할멈이 나를 놀리는구나 하고 가엾은 에스테라는 생각했다. 에스테라는 슬픔으로 더 날카로운 소리로 웃어댔다. 마녀할멈은 견디다 못해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딴 데로 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에스테라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오직 웃음만 터뜨릴 뿐이었다. 이윽고 에스테라가 웃음을 그치고 일어섰다. 가겠어요. 대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녀할멈은 에스테라의 웃음소리를 듣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만한 소원 좀 들어주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오냐, 그럼 내가 가진 투명 망토를 빌려주마. 마녀할멈은 동굴로 들어가 검은 망토를 들고 왔다. 마녀할멈이 그 망토를 에스테라에게 씌우자 에스테라의 몸은 망토에 쌓이고 말았다. 됐어. 이젠 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파수병이 문을 열 때 너는 문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는 그림자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단다. 성에 들어가서는 아무데나 가도 좋지만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된다. 웃으면 곧 망토가 벗겨지고 말 테니. 마녀할멈이 일러주었다. 왕비는 급히 궁전으로 달려갔다. 왕자가 숨을 거두기 전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성에 이르자 과연 마녀할멈의 말대로 되었다. 에스테라가 문을 두드리자 파수병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파수병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어선 검은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에스테라는 몰래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왕자는 침대에 누워서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침대 곁에 의자에는 왕이 의사와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다. 왕은 지쳐있는 모습으로 의자 등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에스테라는 왕자에게 몸을 굽히고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에스테라는 왕자의 파리에 진 뺨을 쓰다듬어 보았다.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왕비는 또 왕자의 조그만 가슴에 귀를 대해 보았으나 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에스테라는 왕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슬픈 에스테라는 모든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에스테라는 자기 입에서 진주알 같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다. 또 그림자의 베일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한 줄기 검은 줄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벌떡 일어서서 자기를 보는 것조차 몰랐다. 왕은 에스테라의 입술이 크나큰 슬픔에 떠는 것을 보았다. 에스테라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했다. 진주알 구르는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동안에도 슬픔에 쌓여 에스테라가 두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은 그 웃음소리 속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스테라. 왕은 조용히 불렀다. 에스테라는 깜짝 놀라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몸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에스테라의 볼을 타고 한 방울 두 방울 굵은 눈물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용서해 주시오. 왕은 에스테라의 손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순간 왕비는 왕의 품 안에 쓰러졌다. 그러자 에스테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했다. 그와 동시에 목걸이의 줄이 툭 끊어졌다. 아름다운 진주는 다시 눈물방울이 되어 왕자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왕비의 눈물은 왕자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왕자는 눈을 뜨고 왕비를 쳐다보며 조그만 팔을 내뻗더니 일어나 앉았다. 두 뺨은 전과 다름없이
발그레한 기운이 떠올랐다. 왕비는 왕자를 얼싸안고 기쁨에 겨워 울었다. 이제 진주알을 굴리듯 아름다운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왕도 왕비도 서운한 생각은 없었다. 웃는 것보다 우는 편이 몇 배나 더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다.